자,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역사를 하니까 머리가 더 아프고 성경보다 더 어렵게 성경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시죠? 머리에 막 쥐가 나는 것 같죠? 뭐 성경만 읽으면은 쥐가 나는 줄 알았는데 뭐 세상의 역사를 공부해도 쥐가 나는 것 같아요. 이래서 쥐가 나나 저래서 쥐가 나나 쥐 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좀 자료실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읽어오셨나요? 읽다가 포기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멸망, 그러니까 쇠퇴기와 그리고 또 그리스 근동의 쇠퇴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헬라 문화의 그 시작에 대해서, 시작이라기보다도 이렇게 부흥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다가 오늘 지난주에 마쳤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그 그리스 그 연맹의 어떤 분열과 함께 이 그리스 제국의 어떤 그 권력 이동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뭐 그건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만 하여간 제가 다룰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한 431년 정도에서 한 404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말라기의 마지막 부분이 한 그 정도 되죠. 한 400년 정도, BC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즉 다시 말해서 로마가 그 통치할 때까지 그 기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 즉 다시 말해서 그 고레스 왕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페르시아의 멸망까지를 조금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리스를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의 문명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다리우스 2세가 이제 통치를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 다리우스 2세는 아닥사스다 왕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가 그 필로폰네소스 그 전쟁을 통해서 약간 스파르타의 연맹, 과 그 다음에 이 아테네의 그 연맹들이 그 권력, 그 알력 싸움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 그리스의 어떤 그 맹주가 될 것이냐를 이렇게 좀 다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테네 쪽의 델로스의 연맹과 그리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의 동맹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그때 스파르타군이 이제 그 동맹이 그 아테네 동맹을, 그 델로스의 동맹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이후에 스파르타군이 이제 그 그리스 근방의 맹주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스파르타가 이제 그리스 근방의 주권자가 되죠. 그래서 한참 이 스파르타의 연맹들이 이제 그 그리스 근방의 나라를 이제 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스파르타 이후로 이제 새로운 이제 그리스의 맹주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파르타는 그래도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스파르타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스파르타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테바라는 곳이 있는데, 그 테바라는 곳을 우리가 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리스의 이제 그 근동의 이제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스파르타가 요 아래쪽에 있어요. 보이시죠? 예, 스파르타. 예, 여기서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파르타가 있죠. 다른 컬러를 사용해야 되겠네. 예, 스파르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가장 예? 어떻게 된 거야? 보이시나요, 계속?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아테네죠. 이 아테네가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죠. 그리고 이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 연맹국들, 그러니까 이쪽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이제 연맹국이 있었고, 아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 쭉 주변이 이게 다 그 아덴의 그 델포이 그 연맹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붉은색은 스파르타 연맹, 그 다음에 노란색은 이제 그 델포이 연맹이었는데, 그래서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통해서 스파르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죠. 아테네가 훨씬 더 강하고 또 그리고 또 돈도 많았고 또 민주주의가 성황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짐으로써 패권이 스파르타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나라가 있는데, 요 아래 보시게 되면 예, 여기 보시게 되면 테베라는 데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이 테베라는 곳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테베라는 곳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테베가 스파르타를 이제 무찔러요. 그래서 스파르타를 무찌르게 되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스파르타가 테베에게 주권을 넘겨주게 되는가. 그래서 한 400년부터 한 340년까지,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는 테베가 주권을 잡고 있다가, 나중에 그 주권도 나중에 이 테베 주권이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돼요. 마케도니아.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로 어떻게 또 넘어가게 됐는가를 이제 오늘 좀 살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테베도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좀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테베는 이 스파르타의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그 군사력으로 따졌을 때 뭐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테바라는 곳에 에파비논다스라는 어떤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굉장히 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장이 한 어떠한 그 전략과 함께 이 신성대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돼요. 그래서 신성대라는 이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제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고대 그리스의 문명, 또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아니라 그 고대의 페르시아의 문명에서부터, 그리고 다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를 조금 이해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테베가 스파르타군을 무찌르고 이제 그 주도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레옥트라라는 전쟁에서 이제 그 스파르타군을 무찌르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테베라는 곳은 사실은 스파르타군을 무찌르기에는 아직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테베군이 사용하던 어떤 그 전략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파르타군은 어떤 그리스의 나라보다도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하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스파르타군이 그 받았던 어떤 군사 훈련은 다른 그리스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강한 군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아주 모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라가 맡아가지고 먹이고 그리고 또 군사훈련 시키고 교육을 하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르타군을 이긴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를 실제로 이긴 그 그리스 군대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를 치기 위해서 아테네를 치기 위해서 막 내려왔을 때 그때 테르모필레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테르모필레 전투에 사실은 스파르타군이 막았잖아요. 물론 막아서 잠시 막고 어쨌든 그 전쟁에서 지기는 했지만 페르시아군이 그 스파르타군에게 아주 엄청난 손실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 스파르타군과 함께 동맹군들도 함께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함께 참여했던 연합군 가운데 테베군도 있었어요. 그래서 테베군들도 함께 그 스파르타군과 전쟁에 테르모필레스의 전쟁에 참여를 했었죠. 그때 어쨌든 레오니다스 왕이 그때 이끌었던 300이라는 그 전쟁의 영화를 보셨잖아요.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 300명의 그 스파르타군의 그 테르모필레 전쟁은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그리스 스파르타군의 무적을 증명을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스파르타군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 테베군이 어떠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스파르타가 이 주도권을 그리스의 주도권을 가지감으로써 그리스의 나라들을 굉장히 압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박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그리스의 나라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스파르타군이 너무 이렇게 막 쪼아대고 너무 이렇게 막 압력을 가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막 어떤 그 전쟁을 막 일으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레욱트라 전쟁에서 드디어 테베군이 스파르타군을 마주해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때 당시에 테베군의 동맹군이 한 6천 정도 있었다고 하고 스파르타군이 한 1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뭐 이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정도의 테베 동맹군이 한 6천, 스파르타군이 한 1만 명. 그러니까 한번 전력으로 따졌을 때 누가 이길까요? 예, 전력으로 따졌을 때는 스파르타군이 당연히 이기겠죠. 왜냐하면 스파르타군은 아주 그리스의 제일 강력한 군대일 뿐만이 아니라 숫자적으로 일단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테베 동맹국이 10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테베군이 스파르타군을 대파를 해요. 그럼 어떻게 스파르타군을 대패할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테베는 에파미논다스라는 명장이 있었어요. 그 명장이 있었는데 그 명장이 어떤 전술을 그때 처음 한 건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리스 군들이 이 전술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전술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말로는 사선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선진이라는 게 뭐냐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레욱트라 전쟁에서 이 사선진 전술과 또 어떠한 군대를 통해서 이 스파르타군을 무찌르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일반적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1대1 진영으로 이렇게 그냥 부딪히는 1대1로 그냥 막 앞에서 그냥 부딪히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군과 그리스군이 1대1로 막 맞부딪혀가지고 치고받고 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이런 전쟁에서 조금 벗어난 새로운 전쟁의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 테베가. 그래서 어떠한 전술, 아까 제가 사선진이라는 거를 사용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제가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전술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그림이 조금 작아서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예, 만화의 한 부분을 뽑아왔는데 예,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원래는 이렇게 진영을 짜고 있어서 이 진영이 그냥 똑같이 앞에도 이런 진영을 짜고 있어서 1대1로 그냥 맞부딪히는 그런 전술이었는데, 이 사선진이라는 것은 어떤 전술이냐면 이렇게 한 군데로 모든 전력을 다 모아요. 한 군데로 전력을 다 모아가지고 왼쪽과 중앙과 오른쪽이 있으면 한쪽 날개를 갖다 다 그냥 완전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 전력을 한 군데다 다 몰아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전술을 사용했어요. 이걸 사선진이라 그러는데, 이런 전술은 정말 이 스파르타 군에게는 조금 낯설은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런 전술로 나오니까 이쪽 우측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측이 완전히 깨짐으로써 여기서 이것을 깨부수면서 오른쪽으로 이 전술을 사용해서 옆으로 갖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술이,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는 바람에 이 스파르타군이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야, 이 군사력을 우측으로 강화해, 그러갖고 막 이쪽으로 막 전력을 모으는데, 이쪽에서 또 오른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왼쪽에서부터 쳐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특이한 전술을 사용해서 이 전술을 갖다가 모루와 망치라고 전술을 이야기하는데, 이 전쟁에서 굉장히 유명한 전술이에요. 그래서 한쪽 우측 날개를 갖다 완전히 박살을 내버림으로써 전력을 완전히 한쪽을 약화시켜서 옆으로 갖다가 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 모루와 망치라는 이 전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한쪽이 날개가 부서지면 근데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서 제가 하나의 더 다른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림들이 워낙 작아서 이게 참. 자, 보이시나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술을 짜는데 한쪽으로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한쪽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때리든 오른쪽으로 때리든 한쪽으로 그냥 군사력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루와 망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근데 무너져도 뒤에서 받쳐주는 이게 없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받쳐주는 또 전략 부대가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모루와 망치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한쪽으로 전략을 모아가지고 치게 되는데, 그 망치와 모루의 전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필요해요. 그냥 웬만한 군대 갖고는 안 되고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루의 역할을 해준 테베 군이 있었는데 그걸 신성대라 그래요. 그래서 Sacred Band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성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전술과 함께 이 신성대라는 이 군대가 엄청난 역할을 해줬는데, 도대체 이 신성대라는 게 무엇이냐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성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스파르타군이 가졌던 페르모필레스의 전쟁에서 그 300명의 스파르타군이 그 페르시아군을 대적해서 싸웠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신성대 300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신성세도 30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신성대 300명이 어떻게 도대체 운영이 됐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의 한 2배 정도에 테베 동맹국의 2배 정도 되는 이 스파르타군을 처부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거냐면 이 신성대는 쉽게 말하면 150명의 동성연애자예요. 네, 동성연애자의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군대인데 스파르타군을 쳐부순 군대 중에 유일한 군대가 신성대라는 건데, 이 신성대는 거의 불사신에 가까울 만큼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150명의 동성 연애자로 만들어진 군대예요. 그래서 이 굉장히 특이한 군대죠.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 군대가 어떤 이유에서 등장하게 되는가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신성대라는 것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에라스테스라는 그 그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에로메노스라는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에라스테스라는 쪽은 약간 좀 나이가 든 성인이에요. 나이가 든 성인이고, 그 다음에 에로메노스는 약간 젊은이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나이 든 성인과 젊은 그룹이 두 개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파트너예요. 그게 동성연애자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하나의 성인과 젊은 동성 연애자가 모이는 건데, 이 고대 시대에는 여성들은 굉장히 지휘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그냥 굉장히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과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우위가 처지는 거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는 남자가 남자를, 그러니까 청년을 또는 젊은이를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고위의, 그러니까 고급의 사랑인 걸로 취급이 됐었어요.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랑으로 치부가 됐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 동성애가 굉장히 보편적인 시대였어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신성대는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를 이렇게 짝이 되어 갖고 가는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어떨까요? 또는 이 사람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있겠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전투력을 키워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그 굉장한 사랑의 힘을 통해서 전쟁력을 키워낸 거죠. 아주 특이한 그런 군대였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군은 일반적으로 군대를 어떤 식으로 키웠냐면, 굉장히 공포와 그리고 용기와 어떤 정말 잔혹한 훈련을 통해서 스파르타군을 만들어냈다면, 이 신성대는 사랑을 통하여서 자기 애인을 구하기 위한 그런 사랑이 뒷받침된 전쟁을 하는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이 전술 자체가, 그리고 또 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군은 인간 병기를 만들어낸 것이었고,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이 군대를 조직하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다른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연인들로 이루어진 국가 또는 그런 군대가 있다면 소수를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플라톤이 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이 신성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힘을 발휘했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싸움을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뭐 죽기 살기로 그냥 덤벼드는 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죽을 작정을 하고 덤벼대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런 상태에서 싸움을 했기 때문에 스파르타군도 이 군대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스파르타군이 유일하게 진 군대라면 바로 이 신성대였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군이 패하게 되고 요 싸움을 통해서 이 레옥트라 전쟁을 통해서 스파르타군이 그때부터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이 싸움을 통해서 그때 이제 스파르타군의 왕이 거기서 죽죠. 그래서 이 이후로 스파르타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스파르타의 그 명목을 이어나가긴 하지만 스파르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회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됐느냐면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 한 10,0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10,0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다 그랬는데 이때 스파르타 군의 손실은 한 500명 정도였어요. 그럼 10,000명 중에서 500명 정도가 죽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00명이면 예? 10%도 안 되는데 전력 손실이 아주 굉장히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스파르타군 하면은 막 모든 군대가 다 스파르타 군이 뭐 람보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고 막 아주 엄청나게 굉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파르타군은 굉장히 힘든 어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일단은 이 아이를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강해질 수 있는 아이냐 아니냐를 분별을 해서 이 아이가 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군대를 키워내면서 굉장히 많은 전투력을 끼워내서 많은 싸움을 하니까 그 싸움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정예군을 만들어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군대를 만들어내기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굉장히 강한 군대였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적은 소수의 정예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10,000명 중에 정말 정예군이 몇 명이었냐면 한 3,000명 정도였어요.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500명의 그 손실을 입은 것은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나머지의 군사들은 이제 그냥 보통 다른 그리스 군들과 별반 다름없는 보통 군사였어요. 그래서 정예군의 굉장한 손실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500명이라는 게 뭐 그거밖에 손실이 아니라는데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500명의 스파르타군은 엄청난 손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클레온 브루투스 1세 왕이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그러고 스파르타군은 더 이상 거기서부터 이제는 역사 속에서 이제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스파르타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가? 그거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테베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손실을 잃고 그 다음에 쇠퇴의 길로 가서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태배군의 승리를 이끌었던 이 신성대, 이 신성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엘리트의 부대였어요. 이 태배의 가장 강한 엘리트의 부대였고, 그리고 300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특별된 엘리트의 군대였는데, 이 군들은 아주 뛰어난 그 능력과 또 전술을 발휘했었죠. 그래서 이 스파르타군을 결국은 무너뜨리는 굉장히 강한 군대였어요. 그래서 이 신성대를 훈련할 때는 항상 너희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 너희들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다른 군대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막 도망갈 때에도 이 신성대는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싸웠어요. 근데 물론 이 신성대의 역할이 아주 강하긴 했지만 또 오히려 어떤 역효과를 내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신성대가 막 밀리기 시작하면 다른 군대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신성대가 밀리는데 뭐 무슨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한쪽으로는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하기도 했지만 다른 면에서는 또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군대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에라스테스라는 존재와 에로메노스라는 그 존재를 조금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좀 이따 그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의 이 그림을 통해서 그때 당시의 그 동성 연애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죠. 이제 요 나이 든 사람이 에라스테스, 그다음에 요 젊은이가 에로메노스예요. 그래서 약간 나이 든 성인과 청년의 사랑에 대해서 요거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많은 인물들이 동성연애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동성연애자의 대표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아테네 학당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그 아테네 학당의 그림에서 제가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혹시 살펴보셨나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던 어떤 풍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제 우리 역사를 배우는데 조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이제 좀 이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테베가 스파르타의 동맹국을 무찌르고 나서 이제 주권을 스파르타로부터 이제 가지고 왔죠. 그래가지고 이 아테네의 영향권에 있었던 이 플라타이아를 점령한 뒤에 아테네가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이 테베가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테베가 스파르타의 본거지였던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막 침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었던 뭐 테살리아든지 뭐 마케도니아 같은 그런 나라들을 막 침략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 신성대를 앞세워서 굉장히 이런 전쟁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런 그 그리스 근방 나라에 굉장히 큰 타격들을 주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테베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베에
잠시만요. 이걸 테베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 마케도니아가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저항을 해가지고 마케도니아를 테베가 쳐가지고 마케도니아 왕에게서 우리 이제 더 이상 저항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아민타스 3세가 있었는데 그 아민타스 3세가 테베에게 저항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막내 아들을 갖다가 인질로 보내요. 그래서 그 인질로 보내서 이 막내가 테베에서 이제 자라요. 그래서 그 막내가 그 아까 신성대를 창설한 에파미논다스 장군 아래서 전쟁을 배워요. 제자가 돼가지고 전쟁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 레옥트라 전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에파미논다스가 이끌었던 그 신성대가 스파르타군을 어떻게 무찌르는가를 살피고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막내 아들이 풀려가가지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이 막내가 에파미논다스에게서 전술을 확실하게 배우고 또 스파르타와 어떻게 전쟁을 치렀는가를 완전히 꿰뚫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테베의 전술과 테베의 전략과 테베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서 나중에 전쟁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는데 이 인질로 잡혀갔던 이 막내 이거는 아민타스 3세가 왜 막내를 인질로 보냈냐면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뭐 왕이 될 수 없는 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좀 무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죽어도 되는 애라고 생각했었던 애였기 때문에 이제 인질로 보낸 거죠. 근데 마케도니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그 막내 형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야만족들과 막 싸우면서 전쟁에서 다 전사를 하면서 이 막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그 귀국을 한 이 왕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포스 2세예요. 필리포스 2세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 필리포스 2세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도 안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필리포스 2세가 뭔지 모르지. 예, 어쨌든 이 필리포스 2세를 통하여서 마케도니아가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에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그 나라들 가운데 굉장히 약소국이었어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야만족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신경을 안 썼어요. 이거 뭐 조그만 그 야만족 같은 그런 나라 뭐 신경도 안 써야 되는 나라였는데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이 나라에서 점점 세력을 확장시키고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는 워낙 힘이 없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막 스파르타군을 막 지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아테네를 지원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예? 힘센 쪽으로 붙어가지고 이쪽 도와주고 막 저쪽 도와주고 막 그랬던 나라였는데 정말 환경면에서 또는 어떤 국력면에서 이런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세력을 잡는 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 없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 필리포스가 그 에파미논다스에게서 전술을 배우고 정말 그 테베의 모든 강점들을 연구하고 나서 이것을 그대로 마케도니아로 가져옴으로써 드디어 이제 마케도니아의 그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는 굉장히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로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알렉산더 왕이 세력을 확장하고 그 세계 정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전술과
그리고 군사력, 그리고 모든 것을 발판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이 필리포스 2세였어요. 그래서 필리포스의 2세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전쟁에 능했던 필리포스의 그 모습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한 눈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애꾸눈이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잃어가지고 한 눈으로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난폭하면서도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이 필리포스 왕이 2세죠. 예. 그래서 이제 필리포스 왕, 마케도니아가 어떻게 이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리포스 2세는 이런 그리스 강대국이었던 이 테베로부터 많은 전술과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 마케도니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냈는데, 이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더 대왕, 그때는 아버지를 함께 도와서 전쟁을 치렀었죠. 근데 요 마케도니아에서 테베와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카이로네아 전쟁이었어요. 카이로네아 전쟁이었는데,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치 테베가 스파르타군을 무찔렀던 그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던 일들을 마케도니아 군이 바로 또 이 그 테베군한테 그 일을 똑같이 복사해서 만들어내요. 그래서 레욱트라 전쟁에서 테베가 그 스파르타군을 무찔렀다면, 이 카이로네이아 전쟁에서 마케도니아 군이 이 테베 군의 신성대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전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전쟁이에요.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를 무찔렀던, 무찔른 건 아니지만 전쟁에서 대항했던 그 전쟁이 굉장히 큰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이 테베가 스파르타군을 무찔렀던 라우트라 전쟁이 또 엄청난 전쟁이었고, 또 이 마케도니아가 테베를 무찔렀던 이 카이로네이아 전쟁이 또 굉장히 큰, 역사 속에서 아주 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필리포스 2세가, 그게 한 기원전 338년이죠. 필리포스 2세가 한 32,000명 정도의 마케도니아 군을 이끌고 보이오티아라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쟁을 했는데, 그때는 테베와 아테군 연합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마케도니아는 그냥 이 마케도니아 군만 해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올림포스 산과 그 테실라니아의 그 마케도니아의 그 접경 지대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테네는 오히려 이 그 스파르타 군과는 굉장히 그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나중에 이 전쟁을 통해서 스파르타하고 동맹을 맺어요. 스파르타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방이 돼가지고 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테베가 너무 이제 막 독주를 하니까, 그리고 너무 폭력적으로 그 그리스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걸 참지 못해가지고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전쟁을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필리포스 2세는 이미
태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누구 신성대를 데리고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선진의 약점과 그리고 또 이 신성대를 어떻게 깨부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사용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사선진에 사용되는 팔랑기타이라는 그런 그 군대가 있는데 그 신성대의 군대가 그 팔랑가타이를 그 전술을 사용했는데 창이 일반적으로 한 3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창이 좀 짧았죠. 3m 정도. 그것도 사실은 긴 거기는 한데 3m 정도 되는 창의 길이와 방패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또 이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팔랑기타의 전술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전술을 사용하는 군대가 굉장히 짐을 많이 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변형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하냐면 방패 사이즈를 적게 만들어요. 작게 만들고 창의 길이를 거의 2배 가깝게 늘려요. 그래서 거의 5.5m에서 6m 가까이의 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창이죠. 그러니까 앞에다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6m 정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으니까 고슴도치 같이 그냥 막 창으로 그냥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태베가 사용했던 그런 전술을 사용하되 요거를 강화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창을 갖다 사리사라고 하는데 그 사리사라는 창을 조금 더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이 전략을 사용해서 이 태베군을 무찌르게 돼요. 그때 당시에 이 팔랑크스를 이제 변형하게 되는데 이 팔랑크스의 모습이 어떤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림이 잠시만요. 네. 자, 보이시나요? 자, 그때 당시에 그 팔랑크스를 이루고 있는 그 군대를 갖다가 호플리테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호플리테스의 일반적인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군의 그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여기 요 방패에 람다가 그려져 있는데 요 람다는 사실은 예, 스파르타군을 상징하는 그런 방패였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이 방패와 그리고 창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진영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호플리테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그림 다른 걸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 보이시나요? 예, 이런 식으로 진영을 맞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플리테스가 요 가운데 중앙에 있고, 그 다음에 칼버리, 이거 기병대죠. 기병대가 양쪽에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펠라트라스라는 군대가 또 따로 이렇게 뒤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뒤에 받쳐주고 중앙에 요 호플리테스가 이런 진영을 맞추고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진영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돼요. 그래서 이 카이로네아 전투에서 마케도니아군이 아테네와 테베의 연합군을 무찔러요. 그래서 똑같이 사실은 테베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망치와 모루의 전술을 똑같이 사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쪽을 무너뜨리고 또 옆에서 이렇게 치는 그런 전술을 사용했는데 이때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같이 필리포스 2세와 함께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신성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그 마케도니아군이 기병대로 그리고 또 이 아까 그 헤타로이 기병대와 함께 이렇게 막 그 테베군을 포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테네군이 더 이상 마케도니아 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다 막 도망가고 있었는데 이 신성대만은 안 도망갔어요. 이 신성대가 앞에서 계속해서 싸워줬어요. 그래서 아테네군은 막 다 도망가고 이 신성대만 남아서 싸움을 치른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도망갔겠어요? 내가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내 파트너가 죽는 거예요. 내 애인이 죽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면 내 파트너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파트너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이 300명의 신성대 가운데 250명의 그 신성대 군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죽은 거죠. 300명 가운데 254명이 죽었으니까 뭐 거의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포스 2세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신성대의 위대함을 상징해줘서 그 신성대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걸 보면서 이 신성대에 254명의 죽은 군인들을 다 한꺼번에 묻어줘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사자상을 하나 만들어줘요. 이 신성대를 위대함을 칭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테베에다가 장사 다 지내주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필리포스 2세가. 근데 사실은 그 필리포스 2세도 예, 뭐였을까요? 예, 동성연애자였죠. 예,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카이로네아 전쟁을 통해서 필리포스 2세가 드디어 그리스의 맹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필리포스가 이제 무엇을 시작하냐면 그리스를 점령하고 나서 무엇을 계획하냐면 페르시아를 이제 침공할 계획을 세워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를 점령한다라는 것은 또는 페르시아를 대항해서 싸운다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엄청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친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페르시아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그걸 방어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페르시아로 무슨 점령을 하러 들어간다 이런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필리포스 2세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기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시스터죠. 필리포스 2세의 딸이 있었는데 그 필리포스 2세가 딸의 그 결혼식을 막 그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필리포스 2세의 에로메노스였던 그 경호실장이 거기서 필리포스를 그 배를 찔러서 죽여요. 그래서 거기서 암살을 당하죠.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어처구니 없이 거기서 그 살해를 당하고 갑작스럽게 알렉산더 대왕이 드디어 왕으로 마케도니아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의 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올림피아스였는데 이 올림피아스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올림피아스가 자기의 아들이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을 그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포스 2세가 조금 아까 좀 포악한 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리포스 2세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올림피아스를 놔두고 재혼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 올림피아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죠. 이 올림피아스는 어떤 면이 있었냐면 약간 좀 신기가 있었어요. 신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런 뭐라 그러죠? 막 신내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것을 막 말하기도 하고 이 올림피아스가 항상 주변에 뱀을 뒀어요. 주변에 뱀이 막 깔려있어. 막 침대에도 뱀이 있고 막 뱀이 막 온 사방에 막 널려져 있으니까 필리포스가 너무 싫어했어. 야 이거 뱀 좀 치워 뱀 좀. 막 침실이고 뭐고 막 뱀이 막 기어다니니까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갖고 이 올림피아스가 워낙 신기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좀 필리포스 2세가 좀 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필리포스 2세가 이 올림피아스를 조금 멀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에우리디케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재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거기서 대판 아버지하고 싸우고 올림피아스와 이제 그 아버지를 떠나요. 당신 아버지 때 더 이상 보지 않겠다 그러고 떠나버렸다가 나중에 화해를 하고 다시 돌아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가 있을 당시에는 어때요? 그때 왕비는 에우리디케가 왕비잖아요. 올림피아스가 왕비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올림피아스가 손을 쓰죠. 내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에 올라서야 되니까 에우리디케도 암살해버리고 그녀의 딸도 죽여버리고 그 왕비의 아버지도 다 죽여버려요. 그래야 안전하게 자기 아들이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드디어 그 왕위에 갑작스럽게 이제 올라서게 되죠.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 세계 정복을 나가기 전에 전술을 짜놨던 것도 필리포스 2세였고, 그리고 군대를 강하게 해놨던 것도 필리포스 2세였고, 군사력을 강하게 하는 것 준비한 것도 필리포스 2세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필리포스 2세가 이 모든 준비를 다 하지 않았더라면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정복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필리포스가 뒤에서 쌓아놓은 그런 많은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정복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필리포스 2세에서 알렉산더 대왕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필리포스 2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을 받도록 과외 공부를 시켰어요. 13세부터. 그래서 13살부터 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 헬라의 철학을 확실하게 배우게 되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같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주변에서 같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프톨레마이오스, 페르디카스, 그 다음에 레온타니스, 필라토스, 그 다음에 헤파이스티온, 그 다음에 에우메네스, 리시마커스, 이런 친구들과 같이 어린 시절에 이 철학을 배워요. 요 같이 배웠던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세계 정복에 나가는데 모든 중요한 역할들을 다 담당해요. 그래서 그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강력한 군대를 이뤘을 때 그 장군들의 역할을 다 맡아요. 물론 필리포스 2세를 따랐던 장군들도 알렉산더 대왕을 따르지만 이 7명의 친구가 아주 가깝게 알렉산더를 보필해요. 그 가운데 이 헤파이스테온이라는 그 한 친구가 가장 알렉산더와 절친했어요. 그래서 이 헤파이스테온과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요 알렉산더 대왕과 이 헤파이스테온과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연인 관계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동성 연애자의 파트너인 거죠.
헤스파티온이. 그래서 헤스파티온이 이제 역할을 좀 많이 감당을 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요한 사람 가운데 이 헤스파티온과 그 다음에 바고아스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 바고아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바고아스도 마찬가지로 바고아스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고 그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넘겨받은 환관이에요. 근데 이 환관이 끝까지 알렉산더를 보필하죠. 근데 어쨌든 이 3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과외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이 그 철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남으로써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부터 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용감하게 싸우는, 그러니까 필리포스 2세가 굉장히 용감하게 싸운 장군이었다면 알렉산더 대왕은 그 용감하게 싸운 장군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했지만 이성과 절제와 철학과 이런 모든 문학적인 면에서 이런 뛰어난 그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이 세계 정복을 나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타고 다니던 말이 부케팔로스라는 말이었는데 이 부케팔로스라는 말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 뭐 영웅전에서 읽어보신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케팔로스의 일화를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부케팔로스는 굉장히 그 성인들도 말을 다루는 사람들도 다룰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광기가 심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야생마였는데 굉장히 아무도 이거를 뭐 어떻게 조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죽여버리려고 그랬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12살 되었을 때 자기한테 이 말을 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말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었죠. 야 네가 이 말 갖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이 말을 탈 거니까 나에게 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웃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12살 된 애가 뭘 이 말을 어쩌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가 무엇을 보았냐면 이 부케팔로스가 자기 스스로의 그림자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알렉산더만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부케팔로스에게 가가지고 이 자기 부케팔로스 스스로의 그림자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독여주면서 이 부케팔로스를 올라타요. 그러고 나서 이 부케팔로스를 이제 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부케팔로스가 알렉산더의 명마가 돼가지고 거의 알렉산더가 죽을 때까지 그 동방으로 가가지고 인디아의 전쟁에 가서까지 부케팔로스가 끝까지 알렉산더와 함께 하다가 마지막 인디아에서의 전쟁에서 거기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거기서 죽죠. 근데 이 부케팔로스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 알렉산더의 명마였어요. 마치 그 관우에게 적토마가 있었던 것처럼 알렉산더에게는 이 부케팔로스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전장을 알렉산더와 같이 막 전쟁을 누비면서 다녔었죠.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가 그 알렉산더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너의 야망을 채우려면 이 마케도니아나 그리스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제 필리포스 2세가 하게 되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페르시아를 치기로 결정을 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치렀던 전쟁 가운데 중요한 전쟁이 뭐 여러 전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전쟁을 뽑으라 그러면 세 개의 전쟁이 있어요. 그 세 개의 전쟁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치루었던 이 그 전쟁을 우리가 좀 하면 그 그림을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마케도니아예요. 이쪽이 이제 여기가 그리스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스파르타 여기 있고, 아테네가 여기 있고, 테베가 여기 있고, 마케도니아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부터 이제 그 전쟁을 이제 시작해 나가을 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이제 큰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요게 바로 그라니코스 전쟁이에요. 그라니코스라는 전쟁에서 페르시아와의 첫 번째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죠. 이 그라니코스 전쟁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전투가 BC 334년이에요. 아까 우리가 시작했을 때 거의 400년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33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라니코스에서 이제 강을 이렇게 끼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쟁을 어떻게 되냐면 이 강 상류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부하들이, 알렉산더 부하들이, 자, 우리 저쪽 상류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 페르시아를 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렉산더가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야, 무슨 상류로 야, 이렇게 전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알렉산더가 보통 전쟁을 치르는 그런 전략을 무시해버리고 이 강을 그냥 도강해가지고 전투를 치르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이 전쟁에 그라니코스 전쟁에 나갔을 때 그 그리스군이 위쪽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그냥 강을 건너갖고 도강해갖고 오는 바람에 허를 찔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강에서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이 대패를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군이 용병들을 많이 썼어요. 용병들을 많이 썼다라는 이야기는 그리스에서 군인들을 사와요. 돈을 주고. 그러니까 워낙 그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그 군대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군대를 막 모집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군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군을 이끌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스 출신이었던 멤논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굉장히 명장이죠. 그래서 이 명장이 이 전쟁에서 이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마케도니아 군이 강을 타고 야간 기습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이 대패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군은 어떤 시기에 전쟁을 했냐면 저녁에 이 말들의 발을 묶어놨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고 아침이 되면 이 말의 발을 풀어줘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녁에는 말의 다리를 묶어놓고 아침에 말의 다리를 풀어주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요거를 알렉산더 대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야간에 기습을 하게 되면 그 페르시아군의 기병대는 아무런 쓸모탁이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습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마케도니아 군대가 강을 건너가지고 야간 기습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거기서 그 페르시아군이 그 대패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에 다리우스 3세죠. 다리우스 3세는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다리우스 3세가 이 전쟁에는 사실 신경을 안 썼어요. 왜 신경을 안 썼냐면 페르시아가 워낙 크니까 이 지도에서 보듯이 요 지금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그 페르시아 땅이었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있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리스에서 누가 온다 그러는데 야 그거 뭐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알아서 잘 처리해. 그러고 신경도 안 썼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리우스 3세의 조카였던 그 미트리다데스가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가 어떤
복장을 하고 나갔냐면 굉장히 특이한 복장을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금빛 투구를 쓰고 나갔어요. 금빛 투구. 아무도 쓰지 않은 금빛 투구를 딱 쓰고 나가니까 어땠겠어요? 눈에 확 띄었겠죠. 예? 금빛 투구를 쓰고 나가니까 알렉산더다. 그래가지고 페르시아의 군의 표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막 이끌고 들어오니까 그 페르시아의 장군이었던 그 레사세스가 스피리트 디다스라는 그 장군과 같이 이 알렉산더를 죽이기 위해서 왔죠. 그래가지고 알렉산더가 칼을 막 빼들어가지고 막으려고 하는데 스피리트 다테사스가 도끼로 갖다가 알렉산더의 투구를 갖다 빡 하고 내리쳤어요. 머리를 갖다 도끼로 쳤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래도 이 투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구가 팍 맞으면서 알렉산더가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져가지고 그때 당시 두 번째로 알렉산더 대왕이 목을 치려고 막 달려오는데 거기에 그 클레이투스, 아까 그 7명의 친구가 있었다 그랬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그 공부했던 그 클레이투스가 막 달려와가지고 그 스피리트 디테사스를 갖다가 찔러서 죽여가지고 첫 번째 전쟁이었던 이 그 그라니커스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그 뭐죠? 그 클레이투스 때문에 목숨을 건지고 이 전쟁에서 그 승리를 얻게 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군을 완전히 무찌르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멤논 장군도 거기 있었는데 이 멤논 장군이 데리고 있었던 그 화가한테 멤논 장군의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멤논 장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가지고 알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완전히 페르시아군이 완전 대패를 당하는 바람에 멤논 장군이 사실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자기 아내였던 그 바르시네라는 아내와 그 딸을 데리고 갔었는데 자기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멤논 장군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르시네가 그 알렉산더에게 그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내하고 딸이 끌려갔는데 거기서 바르시네와 알렉산더가 눈이 짠 하고 맞아요. 멤논 장군의 아내였던 그 바르시네와 눈이 짱 맞아가지고 이제 그 알렉산더가 그때 당시 굉장히 존귀하게 대해줘요. 막 대하지 포로처럼 막 대하지 않고 이 바르시네와 그 멤논 장군의 딸을 굉장히 접대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그냥 무식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멤논 장군이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멤논 장군의 아내와 딸을 나중에 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멤논 장군이 나중에 이 그레니코스 전쟁에서 깨지고 나서 나중에 다시 전쟁을 이제 치르게 돼요. 근데 이 멤논 장군이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멤논 장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러죠? 좀 힘들어해요. 전쟁에서 자꾸만 아주 굉장히 뛰어나게 전략을 발휘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멤논 장군과 만나죠. 그래서 멤논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런 말을 해요. 왜 당신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야 나는 페르시아 점령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점령을 하러 간다. 그랬더니 당신 미쳤다. 내가 멤논 장군이 내가 너 알렉산더 너 미쳤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너를 이길 거고 너는 지금 조용하게 그리스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다. 그랬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물론 당연히 말을 안 듣죠. 그러고 나서 이 할르카르나소스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 멤논 장군이 대패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멤논 장군이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 결국은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퇴각하고 있다가 멤논 장군이 나중에 자기 아내 바르시네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르시네가 정말 몇 날 며칠을 걸려가지고 자기의 남편이었던 멤논 장군을 찾아오죠. 근데 만났는데 멤논 장군이 자기 아내를 만나고 그냥 만나지 못하고 그냥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멤논 장군의 아내였던 그 바르시네와는 나중에 알렉산더가 또 나중에 만나요. 그래서 이집트 원정을 나갔을 때 그때 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멤논 장군의 아내였던 바르시네가 알렉산더 대왕의 또 아내가 되죠.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있어요. 그러고 두 번째 이제 전쟁이 첫 번째 그레니코스 전쟁이 첫 번째 페르시아의 전쟁이었고요. 두 번째 전쟁은 이쪽 이제 내려오시면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여기 이수스라는 여기 보이시죠? 네, 이수스. 이게 333년에 BC 333년에 있었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소스 전쟁에서 드디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직접 자기가 이제 전쟁에 나와요. 그래서 직접 전쟁에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알렉산더가 도대체 누구길래 내가 완전히 이놈을 묵사발을 내주겠다 그러고 알렉산더 대왕을 대적해서 이 이수스 전쟁에 직접 나와요. 근데 이 이수스 전쟁에 나왔을 때 누구를 데리고 나오냐면 자기 아내와 딸을 데리고 나와요. 아까 멤논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와 자기 딸에게 내가 알렉산더를 도대체 어떻게 묵사발 내는지를 보여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서 완전히 묵사발이 되죠.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을 대적해서 나왔는데 여기서 그 뭐죠? 그 마케도니아가 테베를 무찔렀을 때 사용했던 그 모루와 망치의 그 전략을 여기서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이 페르시아 군이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다리우스 3세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여기서 다리우스의 아내와 두 딸이 포로가 돼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도망을 가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협상을 해요. 야,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내가 한 1만 달란트를 정도를 줄 테니까 우리 네가 서쪽을 맡고 나는 동쪽을 맡겠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그러고 그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 두 아내와 두 딸이 잡혔는데 그 딸들과 그 아내에게도 다리우스 3세의 아내와 딸들에게도 정중하게 대해줘요. 막대하지 않고 굉장히 정중하게 잘 대해줘요. 그래서 이 아내와 두 딸도 알렉산더에게 뿅 가죠.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리우스 딸과 또 결혼을 해요. 알렉산더가.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이 이수스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수스 전쟁이고 세 번째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세 번째 전쟁은 여기 이제 가우 가멜라 전쟁인데 요 가우 가멜라 세 번째 전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좀 뭔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레니쿠스 전쟁을 치르고 두 번째 이수스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요렇게 요 내용을 보시면 해안 쪽으로 가게 돼요. 그죠? 주로 해안 쪽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아서 계속해서 해안 쪽으로 돌죠.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케도니아는
해군이 없었어요. 해군이 없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해군을 압제시키기 위해서 이 해군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변 쪽으로 돌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요 두 개의 큰 전투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뭐냐? 다른 데는 대부분이 알렉산더가 오면 뭐라 그랬냐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알렉산더에게 투항을 했어요. 싸우지 않고. 그 투항을 하지 않고 전쟁을 싸웠던 게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그 전쟁을 우리가 지금 몇 개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죠.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그라니쿠스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힐카나소스, 이거 아까 멤논 장군과 싸웠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페르시아군과 싸웠던 이수스 전쟁, 요 전쟁.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동쪽으로 전진해 나가지 않고 방향을 돌려가지고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두로와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게 332년인데 이 두로와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두로와의 전쟁은 좀 특별한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갖고, 이 두로와의 전쟁은, 자, 두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두로. 예? 뭐라고요? 두로로 다니더라라는 구절이 나온다고요? 아니, 그거 말고 없나요? 두로. 아니, 저하고 구약 같이 공부하셨는데 뭐 전혀 모르쇠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자, 다 잊어버리셨네. 제가 두로에 대해서 막 그림까지 다 사진까지 다 보여드리면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었는데 뭐 그 그림 보고 그런 거 기억도 하나도 안 나시나 봐요. 예. 우리 자, 에스겔서 28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제가 에스겔서 공부할 때 이 두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좀 보죠. 에스겔서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큰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 이 부분 이거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2절부터 보시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누구 얘기죠? 네? 누구 얘기예요, 이거? 이건 타락한 그룹의 이야기잖아요. 네? 타락한 그룹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나중에 사탄이 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거에 대해서 누구를 비교했냐면 두로 왕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진을 여러 개를 보여드리면서 두로가 어떤 나라였는지, 왜 두로가 그렇게 위치가 되었고 왜 이런 표현들이 거기 나왔는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두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속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그때 당시에 이 그리스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두로는 이 근동 지방의 중동 지방의 가장 큰 해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제가 그림을 좀 보면서 좀 얘기하죠. 기운이 쭉쭉 빠지네요, 정말. 네, 여기가 유대 땅, 근데 여기가 사해고, 이제 여기가 갈릴리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포네시아라고 되어 있는 데 있는데, 이 포네시아에 두로와 시돈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니까 좀 생각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로인데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제가 조금 이제 근방은 어딘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중해 쪽을 향해서 요쪽에 이제 있는데 제가 다른 그림을 이걸 확대한 걸 좀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요거를 이제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로는 여기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섬처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섬처럼.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무렇게나 섬 쪽으로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상 무역에 굉장히 활발한 그 도시였기 때문에 뭐 많은 나라에서 무역을 하러 거기 오니까 돈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동 상인들이 다 모였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잡동 종교들이 다 모였을 것이고, 돈이 많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돈이 많으니까.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오고 가는 돈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또 종교들도 막 5만 가지 상인들이 가져온 종교들이 막 편만하고 그런 상태였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두로는 돈이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굽신거리질 않았어요. 워낙 돈이 많고 이제 해상 무역이 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 두로를 치기 위해서 이제 내려왔는데, 이 두로가 이 알렉산더에게 굉장히 저항을 했어요. 뭐 돈 많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까 알렉산더에게 아주 불같이 저항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잘 내려오다가 알렉산더가 갑자기 큰 저항에 맞부딪히니까, 그리고 이게 육지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마케도니아군은 해군이 강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군대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기 바쁘네요, 제가 오늘은. 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가 아까 아까 그 땅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두로가 막 저항을 막 심하게 하니까 화딱지가 났어요. 이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러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방파제를 만들어요. 흙을 갖다가 여기다 깔어. 그래가지고 길을 냈어요. 바다에다가. 알렉산더가 야 군사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여길 갖다가 흙으로 메워버렸어요. 그래서 방파제를 2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밟고 넘어갔어요. 대단하죠. 예? 대단해. 그래서 두로를 갖다가 완전 박살을 내버려요. 예. 여기서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한 7개월 정도를 지체를 해요. 여기서 이 두로 때문에.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두로를 갖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던 전쟁이 이 두로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두로는 완전히 개박살이 나죠. 예. 그래서 두로의 전쟁이 있고 나서 이 두로는 더 이상 해상 무역으로의 그 위상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의 두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예쁘게 변한 게 아니라 여기 원래 뭐였어요? 바다였단 말이에요. 지중해 바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알렉산더가 뭐 했다고요? 나 흙을 그냥 몰아가지고 방파제를 만들어갖고 그냥 여기다 길을 냈다 그랬잖아요. 바다에다가. 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바다에다 길을 낸다라는 거. 그러니까 두로도 생각지도 못했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방파제를 만들어갖고 이 육지를 만들어버렸는데 그 다음에는 야 그냥 육지로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붙어버렸어. 예?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은. 제가 땅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근데 이거 다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예? 처음 보시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거 좀 그거는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자 이게 지금 사진이에요. 위에서 이제 본 사진인데 이 완전히 그냥 한 땅이 돼버렸죠. 그냥 그죠? 이게 두로예요. 지금의 두로. 그러니까 지금의 두로는 원래 있던 두로보다 작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잠겨버렸어.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한 부분만 조그만 부분만 남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쪽 아래쪽에 붙어있던 큰 땅은 다 그냥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제가 그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 땅이 있었잖아요. 예? 이쪽에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쪽에 땅이. 그죠? 잠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위쪽도 잠겨버리고 아래쪽도 잠겨버리고 요만큼만 남은 거예요. 지금 요만큼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땅이 이어져 버린 거죠. 이렇게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두로의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다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 맵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두로와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때 당시에 뭐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이 두로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잠깐 들렸다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것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뭐 잘 남겨져 있지 않아서 어땠는지 모르는데 예루살렘에서도 환영을 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두로의 전쟁을 치르고 두로에서 내려와서 여기는 그림엔 없는데 요 가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가자. 요 가자는 어느 땅이죠? 예, 가자. 아니, 그때 당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구 땅이죠? 그렇죠. 블레셋 땅이잖아요. 가자는. 예? 구약 때부터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에서도 또 저항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가사에서도 2달가량 알렉산더가 저항 때문에 지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사에서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려요. 그러고 완전히 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뭐 아주 처참하게 완전히 그냥 가사가 완전히 여기서 그 무력화되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가요. 자, 여기서 마케도니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이쪽은 지금 어디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라가. 예? 예, 맞아요. 예, 터키예요, 터키. 터키 부분이고, 요쪽이 소아시아. 그 7교회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가 바로 여기죠. 여기가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 부분으로 해서 리디아 쪽으로 시작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 이제 그 중동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가자, 블레셋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애굽 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집트 쪽으로 이제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여기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여기가 좀 중요한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전쟁을 치른 것은 아니고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주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 두로가 완전히 아까 그 알렉산드로에 의해서 완전히 그 파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알렉산더가 자기의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요 이제 지명을 바꾸고 나서 여기를 갖다가 해상 지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애굽의 제2 해양 지구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큰 도시를 세우고 거기에 나중에 그 디아도코의 내용 가운데 프톨레미가 이쪽에서 이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큰 도서관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잠깐 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알렉산드를 다 맞춰야 되는데 알렉산드도 다 못 맞추고 끝나버리네. 사진을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사진 찾다가 거의 시간 다 보냈네요. 네,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